올해로 92이 된 제가 오늘은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요.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며칠 전 우리 동네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평소 혼자 사시던 78세 김 할아버지가 일주일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으셔서 이웃들이 확인해 보니 집에서 돌아가신 채로 발견됐거든요. 혼자서 쓰러지신 지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된 거예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평소 건강하셨고 혼자서도 잘 지내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시니까 모든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일이 우리 동네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 혼자 사시던 어르신들이 며칠, 몇 주 만에 발견되는 일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이런 걸 고독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바쁘게 살고 배우자분은 먼저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거죠. 혼자 사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저도 마누라가 돌아가신 후 몇 년간 혼자 살았거든요.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혼자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위험한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혼자 살면서 직접 경험하고 주변 어르신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들을 바탕으로 혼자 사는 어르신이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혼자 사시는 여러분들과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들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는 것. 첫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사람들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함정이거든요. 혼자 살다 보면 점점 사람들과 만나는 게 귀찮아져요. 굳이 누구를 만날 필요가 있나? 혼자 있는 게 편한데 뭐하러 연락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마누라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동안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식들 전화도 받기 싫고 친구들이 찾아와도 귀찮고 그냥 혼자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달, 2달 지내다 보니까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온 거예요. 어느 날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허리를 다친 것 같았는데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만약 아무도 날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행히 몇 시간 후에 큰아들이 안부 전화를 해서 상황을 말했더니 바로 와서 병원으로 모셔줬지만 만약 그 전화가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났을 거예요. 우리 동네 정할머니는 더 심한 경우였어요. 이분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 완전히 사람들과 연락을 끊으셨어요. 자식들 전화도 안 받고 이웃들이 찾아와도 문도 안 열어주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 오신 거예요. 집에서 혼자 쓰러져 계셨는데 며칠 동안 아무도 모르고 지나간 거죠. 결국 우편물이 쌓여 있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 우체부가 신고해서 발견됐는데 이미 늦었어요. 사람들과의 연락이 끊어지면 왜 위험한지 아세요?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울증도 심해져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병들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들과는 정기적으로 연락하세요. 매일은 아니어도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은 꼭 안부 전화를 주고받으세요. 자식들이 바쁘다고 해도 전화 한 통 받을 시간은 있어요. 이웃들과도 관계를 유지하세요. 같은 아파트나 동네에 사시는 분들과 가벼운 인사라도 나누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안녕히 계세요. 이런 간단한 말이라도 좋아요. 경로당이나 복지관 같은 곳에 나가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계속 나가다 보면 친해지는 분들이 생겨요. 그런 분들과 서로 안부를 묻는 관계가 되면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종교 활동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교회나 절에 나가시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서로 돌봐주는 관계가 생겨요. 전화번호를 여러 곳에 적어두세요. 냉장고나 현관문에 자식들 전화번호, 이웃집 전화번호, 119 같은 걸 적어두세요. 응급 상황에 도움이 돼요. 기억하세요. 혼자 산다고 해서 정말 혼자여야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끊지 마세요. 그 연결고리가 언젠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 두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혼자 살다 보면 외출하기가 점점 귀찮아져요. 굳이 나갈 필요가 있나?
집에 있는 게 편한데 뭐 하러 나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주일, 한 달씩 집에서만 지내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박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씩 산책도 나가시고 장보러도 다니셨는데 점점 외출을 안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배달 음식만 시켜 먹고 생필품도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그러더니 몇 달 지나서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몸은 약해지고 표정은 어둡고 말수도 줄어들고 우울증까지 생기셔서 결국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왜 문제가 될까요? 우선 몸이 약해져요. 운동량이 줄어들면서 근육이 빠지고 뼈도 약해지고 심폐 기능도 떨어져요. 그러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힘들어져요.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햇볕을 쐬지 않으면 비타민 D가 부족해져서 우울증이 생기기 쉬워요. 그리고 자극이 없으니까 뇌 기능도 떨어져요. 기억력도 나빠지고 판단력도 흐려져요. 사회성도 떨어져요. 사람들과 만나지 않으니까 대화하는 능력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더더욱 사람들과 만나기 싫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생겨요. 우리 동네 최할머니는 정말 극단적인 경우였어요. 이분은 거의 반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셨어요. 생필품은 다 배달로 시키고 병원도 안 가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쓰러지신 거예요. 이웃들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모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근육이 너무 약해져서 걷기도 힘들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몇 달간 재활 치료를 받으시고 나서야 겨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조금이라도 밖에 나가세요. 거창한 외출이 아니어도 돼요. 아파트 단지 안을 한 바퀴 돌기만 해도 좋아요. 우편함 확인하러 가는 것도 외출이에요. 정기적인 외출 일정을 만드세요. 일주일에 2번은 장 보러 가고, 한 번은 병원이나 복지관에 가고, 이런 식으로 일정을 정해 두세요. 산책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아침이나 저녁에 30분씩이라도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계속 하다 보면 몸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햇볕을 쐬세요.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 15분은 햇볕을 쐬는 게 좋아요. 베란다에서라도 좋으니까 햇볕을 쐬세요. 목적을 만들어서 나가세요. 그냥 나가는 건 힘들어도 목적이 있으면 나가기 쉬워요. 도서관에 책 빌리러 가기, 은행 업무 보러 가기, 이런 목적을 만들어서 나가세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세요. 혼자 산책하는 것보다는 공원이나 상가 같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세요. 직접 대화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기억하세요. 집은 쉬는 곳이지 감옥이 아니에요. 바깥 세상과 단절되면 몸도 마음도 병들어요. 조금씩이라도 밖으로 나가는 습관을 유지하세요. 세 번째, 건강 관리를 포기하는 것. 세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바로 건강 관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혼자 살다 보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기 쉬운데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혼자 살면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마누라가 살아계실 때는 약 먹었어? 병원 가야지 이런 말로 챙겨줬는데 혼자 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혈압약 먹는 걸 자주 깜빡했어요. 하루 이틀 안 먹으면 뭐 어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정기 검진도 귀찮아서 몇 번 빼먹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한 일이 있었어요. 병원에 가보니 혈압이 200 가까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제대로 안 드셨네요. 정말 위험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후회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무책임했을까 하면서요. 그 후로는 약 먹는 시간을 알람으로 맞춰놓고 병원 예약도 미리미리 잡아두고 그래요. 우리 동네 이 할머니는 더 심한 경우였어요. 이분은 당뇨가 있으셨는데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관리를 완전히 포기하신 거예요. 약도 안 드시고 식단 조절도 안 하시고 운동도 안 하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의식을 잃고 쓰러지신 거예요. 혈당이 너무 높아져서 혼수 상태까지 간 거죠. 다행히 이웃이 발견해서 응급실로 실려가서 살아나셨지만 정말 아찔한 일이었어요. 건강 관리를 포기하면 왜 위험할까요? 우선 만성 질환이 악화돼요. 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병들은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어요. 면역력도 떨어져요. 영양 관리를 안 하고 운동도 안 하면 감기 같은 작은 병에도 쉽게 걸리고 회복도 느려져요. 응급 상황 발견이 늦어져요. 혼자 살면서 건강에 무관심하면 병의 초기 증상을 놓치기 쉬워요. 그러면 나중에 발견했을 때는 이미 심각한 상태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은 절대 빼먹지 마세요.
약통에 요일별로 나눠서 넣어두고 알람도 맞춰두세요. 약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처방받으러 가세요. 정기검진은 꼭 받으세요. 귀찮아도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해요. 식단 관리를 하세요. 혼자 먹는다고 해서 대충 먹으면 안 돼요. 영양 균형을 맞춰서 드시고 너무 짜거나 달거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세요. 운동을 하세요. 집에서라도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체조를 하세요. 밖에 나가서 걷는 것도 좋은 운동이에요. 증상을 무시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말고 이상한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응급 상황에 대비하세요. 응급실 전화번호, 단골병원 전화번호, 택시 회사 전화번호 같은 걸 잘 보이는 곳에 적어두세요. 건강 일지를 써보세요. 매일 혈압, 혈당, 몸무게, 복용한 약 같은 걸 기록해 두시면 병원에 갈 때 도움이 돼요. 기억하세요. 혼자 산다고 해서 건강도 혼자 알아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해요. 건강을 잃으면 독립적인 생활도 불가능해져요. 네 번째, 도움을 거부하는 것. 네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혼자 살다 보면 자존심이 생기거든요. 내가 누구 신세를 져야 해? 아직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이 도와주려고 해도 거부하고 복지 서비스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큰아들이 아버지 가사 도우미라도 쓰시죠 라고 했는데 나는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야 라고 거부했어요. 복지관에서 나오는 도시락 서비스도 내가 왜 그런 걸 받아야 해? 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큰일이 날 뻔했어요.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혼자서 고치려다가 가스가 새는 줄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이웃 할머니가 냄새를 맡고 확인하러 와서 발견했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도움을 받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구나 라고요. 우리 동네 조 할아버지는 정말 극단적인 경우였어요. 이분은 모든 도움을 거부하셨어요. 자식들이 안부 전화를 해도 괜찮다고만 하시고, 복지사가 찾아와도 문을 안 열어주시고, 이웃들이 도와주려고 해도 필요 없다고 하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신 거예요. 그런데도 병원에 가지 않으시고 혼자서 버티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강제로 병원에 모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도움을 거부하면 왜 위험할까요?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없어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사회적 고립이 심해져요. 도움을 거부하다 보면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려요. 건강과 안전이 위험해져요. 집안의 위험한 상황을 혼자서 해결하려다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도움부터 받아보세요. 처음부터 큰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웃이 장 보러 갈 때 같이 가자고 하면 함께 가보세요. 복지 서비스를 알아보세요. 요즘 독거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정말 많아요. 도시락 배달, 안전 확인, 가사 도움 같은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복지관에 문의해 보세요.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자식들이 도와주려고 하면 고맙다고 하고 받으세요. 그게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정기적인 방문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복지사나 자원봉사자가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런 서비스를 받으시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요. 응급 상황에 대비하세요. 응급벨이나 응급 전화 서비스 같은 걸 설치해 두시면 위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웃들과 도움을 주고받으세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 두시면 응급 상황에 큰 도움이 돼요. 기술의 도움도 받으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음식 주문, 택시 호출, 응급 신고 같은 것들이요. 기억하세요. 도움을 받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명한 일이에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지내는 게 진짜 독립적인 생활이에요. 다섯 번째, 우울감과 외로움을 방치하면 왜 위험할까요? 우선 자해나 자살 위험이 높아져요. 통계를 보니까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자살률이 정말 높더라고요. 우울증이 심해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몸도 빨리 망가져요. 우울하면 식욕도 없어지고
잠도 잘 안 오고 면역력도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 가지 병에 걸리기 쉬워져요. 치매 위험도 높아져요. 우울증과 외로움이 오래 지속되면 뇌 기능이 떨어져서 치매가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요. 사회적으로 더 고립돼요. 우울하면 사람들과 만나기 싫어지고 그러면 더 외로워지고 더 우울해지는 악순환이 생겨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울한 감정을 인정하세요. 나이 들면 우울한 게 당연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울감을 제대로 인정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감기 걸리면 내과 가듯이 마음이 아프면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는 거예요.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복지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무료 상담 서비스를 해주니까 이용해 보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세요. 취미 활동을 시작하세요. 우울할 때는 뭘 해도 재미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림 그리기, 글쓰기, 원예 같은 것들이 도움이 돼요. 종교 활동을 해보세요. 교회나 절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고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우울할 때는 생활 리듬이 깨지기 쉬운데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식사하는 습관을 유지하세요. 햇볕을 쐬세요. 햇볕을 쐬면 세로토닌이 분비되어서 우울감이 줄어든다고 해요. 하루에 30분 정도는 밖에 나가서 햇볕을 쐬세요. 운동을 하세요. 가벼운 산책이라도 좋으니까 몸을 움직이세요. 운동하면 엔돌핀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져요. 일기를 써보세요. 하루 있었던 일이나 자신의 감정을 일기에 써보시면 마음이 정리되고 우울감이 줄어들어요. 펜팔이나 온라인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여러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외로움이 줄어들어요. 기억하세요. 우울감과 외로움은 치료할 수 있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마음의 병도 몸의 병만큼 중요해요. 방치하면 정말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혼자 사는 어르신이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과의 연락 끊기, 집에만 틀어박혀 있기, 건강관리 포기하기, 도움 거부하기, 그리고 우울감과 외로움 방치하기.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절망하지는 마세요. 이 모든 것들은 충분히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용기를 내면 안전하고 건강하게 혼자 살 수 있어요. 92을 살아보니까 확실히 알겠어요. 혼자 산다고 해서 외로워야 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혼자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저도 지금 혼자 살고 있지만 외롭지 않아요. 자식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고 경로당에도 나가고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그러니까 비록 집에는 혼자 있어도 마음은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누구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단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을 뿐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예요. 내가 누구 신세를 져야 해? 라는 생각 버리시고 필요할 때는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현명한 일이에요. 건강도 잘 챙기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유지하시고 규칙적으로 외출도 하시고 우울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세요. 그러면 혼자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요. 혼자 산다고 해서 정말 혼자인 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는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족도 있고 이웃도 있고 복지사도 있고 의료진도 있어요. 여러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독립적인 생활을 계속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혼자 살아도 위험하지 않게 서로 돌보며 함께 살아가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복가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